지금으로부터 제1회 사단법인 사육신 현장의 순위 564년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성 학술 세미나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여러 회원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의 화평하심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날로 번져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에 회원 여러분들 특히 유념하시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속에 제466 현창회에서는 전례 없는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를 했습니다. 먼저 466 약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480페이지의 이 책을 만부를 발행을 해서 각 회원 여러분들께 우송을 하고 있는 두 번째로 466 순위 제56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인터넷 제례를 지난 10월 9일 날 봉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564주년 기념으로 466 100일장을 개최해서 이 성대히 거행을 했으며 그 책자 또한 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66 회보를 3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16년의 회보를 1회에 만부를 발행해서 3번 발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적 답사를 인터넷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 임금의 유배길, 단종의 능, 또 영월의 유배지, 또 박물관 등을 방문을 해서 466신의 흔적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아보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곧 인터넷으로 방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서적 등의 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 300부 등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금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466 순위 564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 제목을 한국의 충의정신 466신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면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진행이 됨을 여러분께 양지를 드립니다. 금년이 처음이라서 준비 등의 위협한 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강연자, 출연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동 분야에 쟁쟁한 석학들을 모시게 된 점 다행으로 생각하며 발표에 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신 바와 같이 466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국가의 충과 효의 사표가 되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466신의 충은 국가의 윤리 강산을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충이었으며 이러한 충절 동맥과 그 정신을 조선조 500년 살림의 지도 이념이 배워왔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오늘 여러 석학들에 의해서 논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비록 이렇게 미약하게 되었지만 내일은 훨씬 더 창대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 학술 대회는 한 해 한 번씩 진행을 할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항상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육신 현창의 김종성 사무총장님 겸 학술 세미나 위원장님께서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줌으로 하게 돼서 인상이 좀 깊습니다. 워낙 지금 2.5단계 어려워서 세 차례를 연기했어요. 저희가 이 세 차례를 연기해서 국회 세미나장 빌렸다가 어려워졌고, 이 방송국
세미나장 준비했다가 또 어려워졌고 이제 저희가 관계에 있는 서당법인 쪽에서 같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줌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해양정책학회 부회장이시며 한국경제신문 칼럼니스트인 윤명철 박사님께서 사육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입니다. 먼저 이 발표하기 전에 제 소회를 말씀드리죠. 제가 이 부탁을 받고 갑자기 떠오른 것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요, 사육실에 유흥무 선생님이 고문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수신 장군이 상처를 치료할 때 흔히 말하는 마취제를 쓰지 않은 것이죠. 할 것이 들어와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겨울에도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전공이 고구려사와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고요. 최근에는 유라시아로 영역 확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고 이것은 좀 제가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통사체제를 하면서 특히 조선조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적 견해와 그다음에 체제에 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에 관한 글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신이 가지는 의미는 크고요. 특히 제 관점에 따르면은 저는 이제 주전공이 아니지만 제 관점에 따르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 건국의 정말 말 그대로 정통성, 명분 그리고 긍정적 이런 원리 원칙에 관한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후에 당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육신에 관해서는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갖고 발표를 시작합니다. 아마 내용이 20분 정도로 취약할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육신의 이런 정치사회적 의미는 과거보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사회적 필요가 강해졌는데요. 문명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사회에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체성의 상실 문제가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 의식이 좀 약간씩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체성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또 춤과 효의 문제가 있는데 효가 고전적 의미의 효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 충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의 충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제 발표도 그렇고 토론자께서도 현대적 의미의 충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과 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육신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 7장으로 이 페이퍼를 만들었는데요. 1장, 2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 사건의 개요고요. 두 번째 2장은 사육신의 등장 배경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면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역사적 평가, 의의를 말씀드리죠. 다만 2장에서 보면은 세종시대와 문종시대의 정치 문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세종대왕을 역사의 천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떤 분야에도 천재가 있지만 특히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역사의 천재라고 부를 만큼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에 관한 글을 쓰면서도 놀라웠었는데 결국 세종의 평가 그리고 세종의 죽음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종에 대한 평가에는 그 이후 이루어지는 문종, 대를륜, 세조, 당종 이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천재 그리고 시대의 통찰력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이후의 시대에 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세종은 부분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나, 세종은 부분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현상적 측면에서 놀랍게도 조선시대에서는 인조 반정축과 그리고 뒤를 이관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와 놓고 볼 때 그 외에는 이증옥의 난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건, 즉 개유정난 속에서는 군사력의 대결이라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사는 동원되지 않았지만은 문관, 무관들이 오고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의 결과 단기적으로 처리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7일 만에 모든 사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만큼 거사를 주도한 세력들의 힘이 강력했고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서 역시 세조 일파에서는 7일 만에 단기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대적 숙청 작업이 일어나고 잔인한 보복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 또한 조선지에서는 대체적으로 당쟁이 있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빠른 시간에 대규모의 숙청이 일어난 것은 겨우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분상에서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건국의 정당성 논이라는 것은 성리학의 명분론, 정통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른바 새로운 세력과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과의 권력욕 또는 나아가서 정책 대결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쪽의 정책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육시인의 거사 별개로 그 이후 등장한 세제 정책을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 대결을 볼 때 여기서 선악이라든가 정부를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건국하고 나서 결국 세종을 지나서 문종 때부터 시작한 건국 초기의 세력 교체 과정이 여기는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을 주도했던 1세대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신진 세력들 간의 그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집현전 세력들입니다. 세종이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집현전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집현전을 통해서 자기와 직결될 수 있는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집현전 세력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새로운 신세력이면서 수구적일 수 있는 다소 묘한 성격의 집단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는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에서도 대단히 왕권을 강화시킨 임금인데요. 그 뒤를 이은 문종은 사실은 약하고요. 단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겪고 결국은 세조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왕권 세력이 보다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 쟁탈전과 그 다음에 2년 명분의 싸움이 혼재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 외에 조금 이따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당연히 실질적인 이익을 목표로 했겠죠. 실질적 이익이라는 것은 관직과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사상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사는 정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제가 조선 건국을 살펴보는데요. 조선 건국의 주체들은 흔히 말하는 신진 4대부에서 발달한 성리학 4대부들인데요. 고려를 쓰러질 때도 그들이 주장한 것은 바로 성리학적 명분론과 정당성, 정통성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힘을 발휘한 사람이 정도전이거든요. 그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을 했고 그다음 수도 서울을 수도 한양이죠. 한양의 입지를 정하고 거기다 철학적 배경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선 전체를 일관하는 논리와 시스템을 정하는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나고 성종 때 이르러서 경국대전이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조선 경국전에 보면은 조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94년에 태조에게 바친 글인데요. 여기에 국가의 목표, 정책의 큰 틀과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국민, 즉 민이란 말을 써 있는데요. 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왕을 버린다. 즉 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임금을 버린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혁명론입니다. 즉 백성을 중시하는 정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명을 받은 왕권을 제약하는 정치 엘리트들로 관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왕권을 제약하면서 말 그대로 이상을 지향하는 학자적 권력, 관료적 학자들의 힘을 장악하게 하는, 힘을 구사하게 되는 이런 것을 조선 경국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드리면 그들은 성리학적 이상으로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는데 그
사상의 요체는 특히 오늘 이 거사에 연관되면은 정통론과 명분론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통론과 명분론을 근거해서 이것을 고수하려는 흔히 말하는 사육신 세력들 그리고 그 반대 세력과의 싸움인데요. 정통론 그랬을 경우에는 적장자 계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조는 원래 여기 해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적장자 계승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충으로 표현된 근황 사상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육신들은 이들이 추구한 것은 충과 효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육신 일파들, 이것을 거스한 사육신 세력들은 충과 효라는 이런 명분론까지도 보존하고 보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이런 거사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여파를 가져왔고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어떤 여파 그리고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을까 중요한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와 신세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신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2장에서 언급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과 생육신의 역사적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충과 효, 특히 충의 철저한 이런 인물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 사건이 워낙 중대했고 그리고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단어로 인한 함의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성종 때부터 시작되지만은 이 사육신과 사육신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위상을 복구 오느냐 복구하지 못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조선 후기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만큼 사육신과 생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 의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말의 충, 효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든가 특별한 세력의 존재는 때로는 필수 불가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건국의 정당성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자들이거든요. 초기 출발할 때 분명히 그들은 이상을 지향했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선의 건국 정신이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권력을 추구한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구나. 이래서 피해 쟁탈전이 시작이 되고 내부 분열의 계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사에서 당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종 때 그 뒤를 이어서 내오개헌에 시달리죠. 외부의 침공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당쟁이 시작되고 인주인이란 병자들을 엮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당쟁이 생기는데 이런 당쟁이 시작되는 계기, 단초 이것을 마련한 것이 저는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윤리의 명분을 상실했는데요. 조선조가 건국의 정당성 없고 실질적으로 역선혁명인데요. 이렇게 건국의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앞에 내세운 것이 유교윤리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도덕과 서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권력쟁탈전을 벌이고 더군다나 사륙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흔히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간의 기본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교윤리의 명분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유도 그렇고 그 아래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조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명분이 약화가 되거나 상실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조선사회의 도덕성은 약화가 되고요. 당연히 관리들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다 보니까 가렴주변한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충효라든가 단순하게 어떤 권력상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처지에 큰 균열을 가져온 계기가 됐고 도덕성이 사회적 약화가 됐고 도덕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중간관리, 하급관리들에는 사회적 책임, 관리로서의 책임이 약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렴주고 조선사회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일관된 것은 가렴주고입니다. 조선이 멸망하는 끝까지도 특히 당시 구한말에 한국에 쓴 서양인들의 기록을 보면요. 한마디 특성은 바로 가렴주고입니다. 아주 정난한 표현을 써가면서 얼마나 조선사회가 양반 관료들에서 처참하게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계기를 여기서 찾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당쟁 그랬었는데 당쟁을 야기시킨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행히
사육신이라든가 생육신이 이거는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한편에서는 도덕적으로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조선사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틀이 됐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 2장으로 2절에 역사적 의미를 정했는데요. 충각, 효 등의 명분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 위에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사에 의미 깊은 기억으로 남아서 제가 오늘 발표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먼 훗날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저 같은 사람에게도 각인이 된 겁니다. 리프린팅이 돼가지고 우리는 충과 효 그리고 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한국 정신사에서 아주 의미 깊은 기억으로 남게 되고요. 가치관의 기준점을 제시한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지향하고 토지를 요구하고 아무리 가렴주고 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치관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요. 적어도 드러난 현상만큼은 분명히 확실한 가치관의 기준을 정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렴주구한 그 고급 관료들도 사대부들이죠. 그들도 명분상으로서는 이런 충과 효의 가치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노론스트 영조 이후에 이런 예속 논쟁에 있어서도 분명히 권력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쟁탈전, 관직쟁탈전에 불구하고 적어도 명분은 예성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가치관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서에 제가 정리해드리는데요.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What if?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사육신의 존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사육신의 존재는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성리학의 좀 유연한 논리와 변증법적 사고, 성리학이 좀 더 출발할 때를 고수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즉 그 이에 변질됐던 권력과 장탁 연계되면서 교조적 성격이 아니라 좀 유연하고 변증법적 사고를 갖게 됐으면은 과연 사육신의 이런 존재가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의미는 어떨까? 이걸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또 한 가지는 조선사회는 이상하게도 산업을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념적이고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적어지고요. 그리고 사회 부가 증강되질 않아요. 따라서 한정되어 있는 부를 놓고 결국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가진 자 중에서도 상위계급과 중간계급,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대부와 그리고 중간관리와 그리고 제야에 있었던 이런 세력들 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결국은 싸움을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이 좀 더 발전시키고 발달하고 그리고 토지를 개량하면서 말 그대로 공정한 분배와 공유가 가능한 이런 세력이 됐다면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육신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육신의 존재는 사실은 지금도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논문 발표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도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의 내용을 과거 용어가 아니라 현대 개념으로 하게 되면 충과 효가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희생, 이게 충입니다. 효는 바로 그 기본이 되는 가장 최소하면서 중핵 구조인 가족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좀 확장시키고 보존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재원을 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정제되지 못했지만은 이 분야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분야 전공자들에게. 일단은 첫 번째는 세조가 이루었던 정치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시키자. 그래서 도덕적 평가만이 아니라 한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도덕적 평가도 있지만 역할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조 정치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하고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적어도 지켜야 될 이런 명분, 정당성 이걸 위해서 사육신이 거사를 일으켰고 그들은
현대인으로 생각하고 힘든 자기 희생을 한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난 좀 더 이분들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다음 이 시대의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다행히 질문자가 제 토론자께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를테면 충과 효. 저는 이때 충은 개인적 관점에서는요. 이 당시 때 충이란 것은 저는 지금 같은 구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왕 정신입니다. 근왕. 그래서 왕을 지키는 이런 것이 근왕 정신인데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왕조실록에 나온 구절을 보더라도 사료상에 드러나요. 그랬을 경우에 충과 효의 기준은 좀 더 다양하게 보고 지금은 당연히 그들 시대와 다르지만 그 시대에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충과 효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 있는 충과 효의 개념, 자기 규정이 있겠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표현하지 않는 충과 효의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래야지 이 충과 효, 사육신이 추구했던 자기 희생을 했던 충과 효가 이 시대에 거듭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의 근황이라든가 또는 가족 중심에서 또는 가부장제라든가 아니면 장자 위주의 이런 식의 가족 개념에는 효라고 보게 되면 현대사에서는 수용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러난 현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장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남존적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 내가 만약 조선시대의 아버지였을 때면 내 아끼는 딸이 있는데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차별적으로 사료에 기록된 대로 아니면 유교 윤리대로 그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료상에 드러난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사료라든가 나타난 결과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설 자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충과 효도 특히 사육신이라든가 사육신들이 가지고 있는 충과 효의 개념도 사료상이라든가 조선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보편성의 근거한 입장에서 충과 효의 개념을 찾는다면은 그들의 위상이 더 부각될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육신의 충과 효를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충과 효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정한다면은 그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과 효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고요. 성리학의 영향 또는 그 이전에 유교 영향을 받기 이전에도 우리 굉장히 충과 효가 강한 집단이었었어요. 고구려도 당연히 충이었었고요. 훨씬 더 강하죠. 효도 마찬가지예요. 효? 그럼 우리는 유교를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 3년상이라든가 조상숭배 신앙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과 틀린 팩트라. 그래서 적어도 사료의 기록을 놓고 볼 때 고구려도 초기에도 보면 기록들 보면 유달리 흔히 말하는 효, 조상에 대한 숭배 신앙이 몹시 강하고요. 그들의 충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충, 다종족 국가로서의 충, 이것과 결사 공동체로서의 고구려의 충은 격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2세 사람들에게 충과 효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산물이고 우리 민족의 내재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육신의 이분들의 희생은 왕이나 지배계급만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은 이 충과 효, 세조라든가 세조 일당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말 그대로 백성들의 이익도 훨씬 심각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한 사회를 주도하는 건전한 이데올로기가, 건전한 로직이 깨지는데 어떻게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가장 힘이 없는 백성들의 삶은 파괴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적어도 사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읽어야 돼요. 읽어서 사육신의 의미를 보다 더 확실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나 특히 족보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의 사고를 했다는 것을 찾기를 제가 바라는데 이번에 전공자가 아니라서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으나 저는 전공자들에게 그런 제언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윤 교수님의 이 설명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방금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났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됐고 그냥 우리는 사육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조 수양대군에 저항을 해가지고 좀 일어났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시각을 주셨어요. 단순한 정변을 본 건데 그건 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 조사를 해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조선의 군대의 근간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한길도예요. 네. 바로 이성계의 본거지, 조선 왕조의 본거지, 군사 본거지인 한길도가 계속 등장해요. 네. 특히 이제 백천 김문기 선생 같은 경우는 네. 요 당시에 맞습니다. 한길도 절제사로 임명받아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지목 네. 난도 한길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한길도 군대를 통해 가지고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군 사병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군사적 요충지에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이 한길도 절제사를 했고 네. 이지목의 난을 징벌하러 갔다가 네. 그 사건 기간에 있었고 또 김문기라는 분이 이 한길도 절제사가 아니라 세조가 그 공조판서 겸 상군 도진무를 시켜요. 맞습니다. 상군 도진무가 한 사람은 아니지만 왕 옆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합참의장 정도, 의장 아니면 뭐 수방 총장. 뭐 그러니까 전군을 뭐 하는 거냐면은 작전 총책임자가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은 김문기예요. 근데 김문기가 이 반세조의 그 단정 모기 운동의 핵심으로 등장한 순간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게 아니라 군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도 보면 성삼 박경련한테는 너희는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동모하되 김문기는 근데 무관은 아닙니다. 네. 문관이니까 조선시대는 다 문관이 예. 문관이 무관을 겸하는 그게 제일 권위자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밖에 병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명령권을 김문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세조가 없앤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김종서가 있어요. 네. 이 여진 이 조선 군대의 뿌리인 그쪽을 장악했던 김종서를 없애고 네. 그 다음에 세워놓은 게 김문기인데 김문기마저 여기에 참여했으니까 군사적으로 치면은 대단한 위기였던 거거든요. 거꾸로 사육신이 그냥 단순하게 유신 멸시서 움직인 게 아니라 조선의 군대 뿌리가 움직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거대한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윤 교수님이 그걸 꺼내시면서 야 이게 그냥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려 무신 정권 무도화라고 했잖아요. 도가 없다. 그 얘기하면은 막 물란하고 이런 고려 말을 정리할 수 있었던 명분이 성리학이었죠. 그때 한번 사건이 나요. 정몽주. 네. 그 사건 이후에 조선을 세워서 명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게 세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조에 와서는 충효 그렇죠. 뭐 상가의 행실조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문예 부흥기죠. 이거를 뭉개뜨린 게 맞습니다. 수양대군의 개유정변인데 요것에 반대적으로 일어난 게 단종 보기 사건인데 사유씨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이 명분, 유지 명분을 조선 초서부터 후반 끝때까지 이끌어간 힘이거든요. 근데 사유씨는 그 시각으로 본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윤 교수님께서 거의 처음 발제해 주지 않나. 그러니까 사유씨는 단순하게 뭐 반정을 일으키고 뭐 이러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600년 전통에 적어도 50몇 년, 500년 가까이 끌어온 명분이다. 그렇죠. 명분의 힘. 아무리 조선조가 타락해도 그렇죠. 적어도 명분은 늘 영대로 네. 강하니까 그게 고려 무학스러운, 흔히 무도스러운 고려 말을 극복하고 우리가 조선이다 했던 명분을 사실은
수양대군이 세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해부흥 대왕이 만들어 놓은 거를 흐트러뜨려 버려가지고 휘청했던 것에 흔히 얘기하면 명분을 딱 심어놓고 목숨을 다 걸고 그렇죠. 전 가족과 가문이 망하는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 이끌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조선건국의 정당성에 이어서 한국 사회로 이어지는 요즘까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유교 인의예지신을 강조해서 가치관 중심인 유교 이전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충과 효의 의미들이 강하게 이제 되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나아가 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지금 남북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남북한을 넘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따라가던 네.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던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을 좀 리드하는 시대, 네.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려면 네. 적어도 요런 가치 하나는, 명분 하나는 크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날에 와서도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사육신이 도움이 된다. 네.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이 강하신지. 네. 저는 뭐 지금 윤 선생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춤과 효를 현대적 개념으로 조금만 재해석하면은 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 근대 산업사 이후에 지금 가장 직면한 문제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는 가장 가정의 붕괴잖아요. 네. 근데 바깥으로는 환경의 재앙.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의 가족이라든가 같은 공동체 자체에 깨져나가는 건데 이 효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렇게 부모 자식 간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지구 가족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소규모 핵가족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하나의 가족, 지구인, 지구 네. 시민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온 지 오래되잖아요. 60년대 이후에 나왔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 조선주의 충효 아니면 사육신이 자기 희생 정도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선사에서 이토록 참혹하게 없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이렇게 우리가 부족을 멸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불구하고 지키고자 했던 충과 효라는 것은 현재 한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현재 인류 문명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나름대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한 일주일 전에도 문명학회에서 발표한 것이 인류 담론 우리가 제기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나는 non-civilization, 비문명론이라고 제기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제가 주한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에 대한 재해석, 포괄적인 해석, 공동체에 관한 존재 유지 본능이 충이거든요. 그 당시 때는 조선이라는 조그만 국가로 단정됐지만 인간의 보편성을 놓고 볼 때 다른 거죠. 효는 생물학적 특성이에요. 네. 근데 이 생물학적 특성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이것이 마치 현대 문명의 특장처럼 오해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사는 물적으로 팽배했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있고요. 가족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인간이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행복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네. 이런 의미에서 효를 강조해야 되는데 과거의 효 개념으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명에서 처진 거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만약에 이 사육신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은 춤과 효의 개념과 의미, 기능을 현대 맞게끔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총명해요. 네, 그리고 기록된 이거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그 당시 때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더라도 삼국을 비교하면 조선 사람들이 가장 총명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학자로서 고대사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가족 중심적인 사고는 유교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특색, 역사적 유전자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면 훨씬 더 응집력이 강해서 네. 주변 지역과 경쟁 협조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 사육실의 문제를 그냥 가둬만 놓지 말고 제가 마지막 7장에서 제언했잖아요. 거기서 보듯이 좀 더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절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특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서 재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사료예요. 네. 다행히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록 유산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추강집, 네. 사육신전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고 네. 가문들이 있어요. 족보가 있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뭐를 찾을 수 있냐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기록적 자산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검토,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처참하게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여자들은 관노로 가거나 공신들에게 거꾸로 이제 노예로 전부 다 가져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성 문제, 남전 여비에 대한 문제도 그냥 등장하죠. 그 긴 세월 동안 가문들이 당했던 도망다니던 얘기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추강집, 남영원의 추강집은 그것에 대한 반운동으로 역성혁명까지 네. 담은 그런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네. 마치 홍길동처럼.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삼국지 역사서고 네. 남한 중에 삼국지 연의 같은 게 이제 사육신전인데 이런 거를 보면 다양하게 이제 쳐다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야 사육신 그냥 지나간 거 아니야. 지금 오히려 더 꺼내서 새롭게 살펴봐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윤 교수님이 오늘 발제하셔가지고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감하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수리 정신에 대해서 사육신을 토대로 많이 들었지만 네. 이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이걸 역사적으로 지금 현대 재해석해서 컨텐츠화 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에 의문을 느끼게 되네요. 교수님이 듣다 보니까. 주 선생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런 영상 제작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감동을 준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장부리가. 제가 그걸 통해서 유목민의 그 감동을 알았어요. 그다음에 롱십을 통해서 해양을 알았어요. 제가 해양사 해양 특공가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스파르타커스 통해 가지고 자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브레이브하트를 통해서 프리윌, 자유의지를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프리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애냐가 부르는 여러 가지 노래, 헬트 이런 것들 보면은, 그거는 우리 그들의 역사인데요.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적어요. 소략해. 근데 우리는 더운 게 너무나 많은데, 못한 것 같고, 이 사육신의 문제는 그야말로 맞따라 도덕, 명분, 정답, 이거만큼 것이 지구상에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안 다루는 거죠. 네, 모르는 거. 앞으로 다뤄주세요. 예. 오늘 이제 순위 564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제1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육신의 한국 충의정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육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충의정신, 한국인의 정신을 좀 더 넓히는데 의미를 크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육신에 대한 평판관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서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본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오늘 제1회 사육신 현창의 순위 564년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분, 세 분 감사드립니다.